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이준우 책입니다. 어제 초선 의원들 재산이 공개됐더군요. 놀랍게도 재산 총액 1, 2, 3위가 통합당 의원이더군요. 100억이 넘는 8명 중에 6명이 통합당입니다. 통합당이 부자당이라는 얘기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자수성가를 한 분이거나 재력과 상관없이 정치적 역량을 가진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부동산 정책으로 워낙 시끄러우니까 이번 재산 공개에서 국토위 의원들의 다주택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다주택자가 아닌 국토위 의원 중에서도 지역구에서는 전세 아파트만 신고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서울, 강남인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지역구 전세, 강남 자택 원칙인데 이걸 보는 노영민 실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무 7조 상소문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워낙 재밌기도 합니다. 지인인 조은산이라는 필자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가 최초로 보도를 했는데 인천에서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가장이라고 하는군요. 저는 우선 30대 후반이라는 데 놀랐습니다. 글 내용으로 보아 이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뿐 아니라 우리 정치, 경제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력이 꽤 되는 분으로 짐작하고 있었죠. 그는 이미 청와대 게시판에 다 지킨 자 규제론으로 세간의 주목을 한번 받았던 분이더군요. 저도 한번 이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밝힌 이력은 한때 공사장을 전전하던 먼지 같은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응원했던 사람, 진보도 보수도 아닌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저 세상 밑바닥에서 밥벌이에 몰두하는 애 아빠일 뿐이다. 그렇군요. 그 평범한 30대 애 아빠의 생각이 우리 모두를 관통했습니다. 그 상소문 중에 이 신나를 가려서라는 항목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 열중세선, 허황된 꿈을 쫓아 국사를 말아먹는 이상주의자요. 나머지 7중 셋은 허황된 꿈을 팔아 표 장사를 하는 장사치나 다름없고, 나머지 4중 셋은 시뻘건 혓바닥을 내렁거리며 폐하의 귓구멍을 간지럽히는 아침꾼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저 자리만 차지해 세금만 축내는 무능력한 것들이니. 말하자면 대통령의 용인수를 나무랐다기보다 지금 권력의 진영 안에 있는 자들을 꾸짖는 말입니다. 그래도 부패한 관리가 있다는 얘기는 안 했더군요. 어쨌든 그 비유가 참 재밌습니다. 이상주의자, 표장사를 하는 정치꾼, 그리고 아첨꾼과 세금만 축내는 무능력자. 대통령의 참모인 장관과 청와대 비서들을 두고 이처럼 혹평을 한 것은 불경스럽지만 어쩌겠습니까? 적어도 그는 진실을 얘기했으니 말입니다. 시무 7조 중에 감성보다 이성을 중요히 여기라는 항목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저절로 토해내게끔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은 이성이요. 비정규직 철폐니 경제민주화니 소득주도 성장이니 최저임금 인상이니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로 기업이 손과 발을 묶어 결국 54조의 힐세를 쏟아붓는 것은 감성에 불과하니.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등 정책의 부작용을 두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참모나 비서 중에 조은산 씨의 이 글 같은 간언을 한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엔 조은산 한 사람이 청와대 사무실장보다 낫고 5 수석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은산 씨가 어제 올린 4번째 상소문에는 비서실장을 파직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임명하라고 의석을 했다는군요. 그리고 김현미 장관 대신 붕어를 임명하고, 붕어 말입니다. 추미애 장관 대신 개를 임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편가르기 정략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백성은 각자 다르나 합쳐져 하나인데, 이는 대야에 담긴 물을 쪼개어 반은 발을 닦고 나머지 반으로 세수를 하며 다시 쪼개어 세안을 하고 양치를 하며 이내 마셔버리는 꼴과 같으니 폐하 깨고서는 헌법을 찢어내고 백성을 갈라내고
이제는 폐하 스스로의 옥체도 갈라내고 찢어내어 육시를 할 참이 옵니까? 그런데 편가르기로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두고 평소에는 실정을 덮으며 비판의 입을 막아온 이 권력이 과연 이런 말에 귀를 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치자가 스스로 먼저 일신하며 조은산 씨가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 유령이며 또한 복수의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옵니다. 우선은 참 명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무서운 독설이요 피할 수 없는 비수 같은 글입니다. 어제도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베 신조가 물러났죠. 문 대통령이 섭섭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이번엔 서욱 육참총장을 임명했더군요. 의사협회는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데 따른 반발입니다. 왜 정부가 고발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왜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로 쏠리는지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건강보험제도죠.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고된 수련의 과정을 거쳐 수련이 넘어 개업을 했는데 생계를 걱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고행의 길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일에 아이디어를 낸 건 참 웃기는 짓입니다. 입학심사에 시민단체가 왜 들어갑니까? 자신들은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지나쳤다 할까요? 자, 오늘은 야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보수 야당에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스스로 이름을 바꾸더니 이제 다시 이름을 바꾸고 강령과 정강 정책을 바꿀 거라는 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벌써 바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당은 같은 이념과 정책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사체죠. 현대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며 정당민주주의입니다. 당연히 정당의 기반은 대중으로서 현대 정당들은 곧 대중정당입니다. 그런데 한 정당의 이름과 강령과 정강 정책을 모조리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구를 몇 개 수정하거나 삽입을 한다면 몰라도 전체 틀을 완전히 바꾼다는 게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예컨대 보수 정당이 정반대의 진보 강령과 정강 정책으로 바꾸어서 진보 정당으로 변신을 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정당이 보수의 강령을 가지고 있어서 선거 때 표를 준 유권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통합당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색이 보수 정당이라고 나서서 총선을 치른 지 불과 5달이 지났는데 이제 경제민주화니 기본소득제니 하는 정반대 진보 진영의 구호와 정책을 당의 강령으로 삼는다면 통합당의 정체성은 반보수주의, 반자유주의 정당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다른 정당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은 당연히 자유한국당이나 그 후신인 통합당의 당원들이 동의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걸 임시지도부가 특히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온 이념이 완전히 다른 김종인 씨 같은 분이 할 일은 절대 아닌 것이죠. 비대위원장은 당의 정체성을 바꿀 자격도 그럴 수도 없는, 그래서도 안 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의 강령을 바꾸어 정체성을 사회주의 쪽으로 몰아가는데도 통합당이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이 발동된 겁니까? 그런데 금요일 아침부터 뉴스가 하나 떴더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종인, 민경욱, 김진태 숙청 예고. 참 무서운 뉴스입니다. 지역구 당협위원장 169명 피가리를 한다는군요. 물갈이는 많이 들어봤는데 피가리라는 단어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전국 당협 가운데 낙선 등 원외 107곳과 공석 22곳이 그 대상입니다. 언론은 강경파를 빼고 중도 세피로 인적 쇄신을 한다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당의 DNA를 완전히 바꿀 방침이라는군요. 이 당내의 정통 보수 세력을 강경 보수니 극운히 하면서 고인피를 내보내는 큰 폭의 피가리가 불가피하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운 틀이 박혀있는데 지난번 광화문 집회가 추락하던 문정부에 반전의 기회를 주었다 해서 쫓아낼 명분이 생긴 겁니다. 기사를 보니
당 안팎에서 집회를 주도한 강경보수 극우 진영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고 썼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세력에 대해 심리 진단을 한번 해봐야 한다. 하태경 의원은 썩은 피를 내보내고 새 피를 수혈해야 보수가 건강해진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거근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말이 두 사람보다 더 난폭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필요 없다. 무시해버리면 된다. 이쯤 되면요, 굴러온 돌이 주춧돌 행세를 하는 건데 참 웃을 수도 없는 당의 몰골입니다. 어제 조선일보 최보식 스님기자의 칼럼이 전국을 찢었습니다.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파 정당의 비겁함. 최보식 기자는 지지율 추락을 광화문 집회 공격으로 한 방에 뒤집은 문 정부의 기술보다도 통합당이 재빠르게 그 분위기에 올라타서 광화문 집회를 극우와 썩은표로 공격하는 것에 더 놀랐다고 썼습니다. 그의 분노는 이 한 문장에 녹아 있습니다. 그날 장태비 속의 광화문 인파가 통합당으로부터 이 같은 모욕과 조롱, 비난을 받아야 하나. 그의 말대로 문 정권에 관한 민심의 분출을 극우로 몰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분들 중 아무도 폭력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겠다는 극우적 발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최 기자의 말처럼 통합당의 정신 상태가 똑바로 되어 있다면 국회에서 정권이 폭주를 견제하지 못한 탓에 광화문까지 나오게 된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어야죠. 최 기자는 광화문 집회가 방역 협의 없이 끝났다면 통합당은 이게 민심이라면서 편성하려 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으려고 앞다투어 줄을 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비겁하다는 겁니다. 최 기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광화문 집회 논란은 스스로 기반을 계속 허물어온 우파 정당의 안 보이고 싶은 민낯을 보여준 셈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검언은 그래서 후환무치로 하겠습니다. 후환무치.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정치판을 관통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